시장의 수요자들 다 알아요. 한강벨트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경부 축으로 판교 분당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판교에 가면 프루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있는데, 자, 이 아파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잠실하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잠실은 35억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덜 평가받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강벨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는 곳이 과천하고 분당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재건축도 좀 더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97 대책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었죠. 이재명 정부가 이제 두 번째 대책인데 627 대책, 초강력 대출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627 대책은 첫 번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내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대책으로 볼 수가 있느냐. 진짜 대책은 뭔가 장관도 인선되고 나와야 되는 97 대책이 진짜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지 공급 대책으로는 첫 번째 대책이었고요.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있잖아요. 627 대책 발표되고 상승률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떨어지고, 그런데 집값은 안 떨어져요. 신고가는 나옵니다. 네. 일부 지역들, 한강벨트들. 그러다 보면 왜 안 떨어지지? 왜 급매로 내놓지 않는 거야? 그리고 왜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신고가가 나오는 거야?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반응을 좀 살펴보게 되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은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부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답이 97 공급 대책이고, 대통령께서도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카드 많아. 맛보기야. 그럼 627이 맛보기면 공급 대책이 이제 메인 디쉬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게 메인 디쉬 아니다. 네. 다른 카드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97 공급 대책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걸 공감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착공하겠다라는 게 헤드라인의 주요 내용입니다. 135만 호 수도권 착공, 키워드가 이 세 개인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도 270만 호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반으로 줄었나? 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국에 270만 호였고요. 이번은 수도권이고, 또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물량, 이번에는 착공 물량.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허가를 내게 되면 건설사들이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네. 미분양이 날 것 같네. PF 자금난이 있네. 우리 사정이 안 좋네. 이걸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들이 한 30% 정도가 헛수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착공을 하겠다라는 의미고,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제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 물량들이 나옵니다. 분양 물량이 나오면 일단 두 가지 효과가 있죠. 하나는 당첨되신 분들은 이제 내 집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입주 물량이 3년 후에 나오든 5년 후에 나오든 나는 이제 집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무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주택이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떨어지신 분들은 물량 많이 나오는데 기다리지. 대기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2026년에 청약을 해서 떨어졌어요. 2027년에도 많이 나오니까 집 안 사고 기다려볼래. 주택 구매 수요가 청약 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라는 데 이제 포커싱을 딱 맞췄는데,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 되겠다. 가능성이 있는지. 되겠다. 나 기다리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크게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장 반응을 보게 되면 135만 호라는 숫자 자체가 우리가 사실 좀
숫자가 약하잖아요. 숫자 좀 배워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숫자만 나오면 일단 경쟁이 됩니다. 이거 뭐지? 분당 신도시가 10만 원인데 135만 원이면 분당 신도시 13개를 5년 동안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신뢰가 떨어지면서 잘 모르겠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49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 49페이지를 다 읽어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627 대책도 그렇고 97 공급 대책,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공식 명칭은 97 대책도 그렇고 대책이 발표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아니면 뭐 기획재정부도 좋고요. 발표 주체가 있잖아요. 가셔서 다운로드 보도자료를 다운을 받으세요. 그러면 파일 다운 받는데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보셔도 되고 저처럼 올드하신 분들은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하면 49페이지가 우리 집 프린트기 없는데 라고 하면 알파문고 같은 데 가면 한 몇천 원 주면 해줍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이 나오잖아요. 50페이지짜리. 그러면 커피숍 가가지고 주말에 할 일 없을 때 와이프한테 자꾸 놀아달라 하지 말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남편 자고 있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어지간한 그 책 있잖아요. 네. 재테크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책이 왜 발표가 됐는지 뭐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과 미분양 상황과 주택 시장 상황 모든 내용들이 앞부분에 쫙 배경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들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모든 흐름을 쭉 한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도자료 한번 출력을 하셔서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용 중에 135만 원 몰라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될 만한 곳들, 되지 않은 곳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 무시해도 되는 걸 이제 좀 구분해서 요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2030년까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부는 가능한 게 있고요. 일부는 잘 모르겠다가 있고 안 되겠다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리가 세 가지 요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5년 내에. 하나는 요리하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 또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1번 요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딜까요? 어딜까요? 가장 빠른 건 신도시입니다. 네.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그러면 또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3기 신도시 주구장창 외쳤는데 또 3기 신도시야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또 3기 신도시입니다.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문재인 정부 때는 발표를 합니다. 이 요리할 거야. 3기 신도시 우리 요리할 거야. 그 요리라는 게 금방 되나요? 그렇잖아요. 뭐 시장 가서 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신도시 개발로 본다면 일단 구역 지정해야 되죠. 토지 보상해야 되는데 옛날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공권력에 대한 힘과 일반인들이 국가에 대한 그 애국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용해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잘 몰라가지고 거의 순순히 그냥 다 수용해줬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뭐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뺏기다시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도 실제로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로도 소송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얼마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 법도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안 됩니다. 그냥 머리띠 둘러매고 올려달라 그러고 대형 로펌 해가지고 소송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처럼 그렇게 저렴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토지 보상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빠른 신도시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 5개가 가장 빠르고요.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빠른 게 요 5개예요. 17만 한 5천호 정도 되는데 이 물량을 좀 더 늘리겠다는 하는 거고요. 나머지까지 다 하게 되면 공공택지가 한 37만 호 정도 이번에 착공될 계획입니다. 원래 25만 1,000호였는데 12만 1,000호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하는 방법은 이제 뭐 용적률을 좀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LH 직접 시행도 하고 해가지고 37만 호까지 37만 2천 호까지 늘리겠다라는 건데
토지보상 2018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7년이 지났으니까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은 토지보상 끝났고요. 네. 고양, 창릉도 거의 마무리된 게 있는데 문화재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일부 구역들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또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는데 뭐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는데 남은 부분은 이제 정리하면 되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남아 있는데 한 번에 다 분양하는 건 아니니까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뭐 사실은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문재인 정부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한 게 아니라 그 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이제 지내와서 이제는 요리할 때가 됐다. 이제 장 보고 손질하고 이제는 이제 끌리면 되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37만 호면 분당 신도시 3개가 넘는 물량인데 이게 5년 동안 나온다. 물론 이 37만 호가 똑같이 나올지 뭐 물량이 좀 줄어서 30만 호가 나올지 25만 호가 나올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뭐 30만 호만 나와도 네. 물량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뭐 성정기 유튜브 뭐하러 봅니까? 그냥 그 뉴스 보면 네이버 뉴스 보면 다 나오는데 네.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긍정의 효과라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가장 효과적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청약이잖아요. 돈 얼마 안 내고 계약금 10%니까 제 생각에는 이 3기 신도시가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전용 84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가 한 7, 8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한 8억 정도? 7, 8억 정도 나오면 10%면 8천만 원이니까 네. 소위 말해서 1억 정도만 어떻게든 모으든지 부모님한테 빌리든지 하면 계약금은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첨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뭐 어떻게든 버티고 3년, 4년 후에 입주할 때까지 뭐 돈을 또 대출도 나오니까 잔금 대출도 나오고 많은 나머지 돈 좀 마련하고 안 되면 뭐 전세로 돌리든 어떻게든 방법은 찾을 수가 있으니까 물론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아마 입주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렴한 자금으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LH가 직접 시행을 한대요. 한 6만 세대 정도. 네. LH 직접 시행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LH 직접 시행은 뒤에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단점은 뭘까?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좋은데 청년들한테 신혼부부들한테 무주택자들한테 이거 둘도 없는 기회인데 앞으로 5년 동안 청약 파티가 열리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역이 서울이 아닙니다. 경기 인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 인천 지역이 지금 집값이 막 화랑이고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죠. 일부 네. 지역만 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과천, 분당, 판교 소위 말한 분당구와 과천시 정도만 뜨겁지. 물론 뭐 용인 수지나 안양 동안구도 뭐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 이 물량이 착공 물량이 즉 분양 물량이니까 분양 물량이 나오면 이게 주변 지역에 부담스럽습니다. 옛날 동탄 신도시 생각해 보게 되면 동탄 1위 신도시가 이제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먼저 개발이 돼서 입주를 합니다. 입주는 아마 2006년, 2007년, 2008년 그때 아마 입주를 한 것 같고요. 분양은 아마 2004년, 5년, 6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동탄 2신도시가 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동탄 2신도시가 아마 2010 몇 년? 입주는 아마 2015년, 16년에 입주한 것 같고 분양은 2013년, 14년 이때, 12년 이때 분양을 한 것 같은데 분양하고 입주할 때 입주하면은 일시적 공급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분양할 때도 대기 수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동탄 1, 2신도시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5년, 6년 개고생, 진짜 개고생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도 주변 지역들은 또 영향을 받겠다. 그러면 자 경기 인천에서도 영향을 받을 지역들 우리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자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거의 뭐 붙어 있잖아요. 네. 하남 교산 위에 이제 남양주 왕숙인데 남양주 왕숙이 1지구, 2지구 있는데 다 합치면 물량이 6만 세대가 넘거든요. 하남 교산까지 하게 되면 한 10만 세대 정도 됩니다. 동탄 2신도시 정도 물량이 네. 나오는데 그럼 주변에 남양주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겠다. 왜 대기 수요도 수요가 집을 사려는 분들이 기다리거나 빠져나가고 아니면 그 구도심이라고 한다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다산신도시가 있고
별내도 있고 하남 미사 강변도시도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입주 연도가 3기 신도시 입주할 때 되면 10년 이상 벌어지잖아요. 네. 나도 절로 갈까? 새 아파트로 하시는 분들 갈아타기 수요들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니까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또 청약 자격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무주택이 아니신 분들은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면 역설적으로 주변 지역이 침체가 되고 갈아타려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저렴하게 내놓게 되면 요거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물량이 많이 나와서 미분양이 난다? 요거는 진짜 기회다. 우리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진짜 같이 차 타고 가자니까 잡으러. 미분양이 나면 생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성정기 유튜브에서 미분양 잡으러 가는 길 한번 찍도록 할 텐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동탄 이신도시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동탄 이신도시 이제 미분양이 났습니다. 2013년인가 14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기억의 오류가 이제 기간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2013년이겠다. 1주택자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도 주고 취득세도 뭐 영구 인하해주고 이런 시절인데 서울 분들 수도권 분들은 이제 공포에 질립니다. 집값 떨어지니까 미쳤다. 우리 안 한다. 지방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옵니다. 하면 일단 미분양 물량이 많아. 미분양도 그렇고 집주인들이 이제 팔려고 해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나 분양권 팔고 싶어 해서 분양권 리스트가 물건이 쭉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고 시범단지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1000도 있었고요. 골프장 조망이 나오는 곳들도 뭐 마이너스 2, 3천, 플러스 2, 3천 정도. 분양가가 3억 몇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금 10%만 내면 되니까 피 줘도 한 5천 정도, 5천, 6천만 있으면 골프장 뷰가 나오는 입주권을 분양권이죠. 분양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리스트 쭉 있죠.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도가 있습니다. 지도 보고 찍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한 2억, 3억 정도 들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거 내 거, 요건 내 친구 거. 왜? 그때는 다주택자 규제도 없었고요. 오히려 정부가 집을 사라고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건 투기도 아닙니다. 나라에서 사라고 하는데 무슨 투기야, 애국자지. 그래서 막 찍었는데 돈 한 2억 투자해가지고 그 분양가 3억 몇천 하던 아파트가 피 줘도 한 4억 정도인데 그게 뭐 10억 네. 막 넘고 막 이랬으니까 도대체 돈을 투자 대비는 얼마나 번 거야 도대체.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뭐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만에 하나로도 온다면 우리가 한번 현장 영상 한번 찍도록 하고 자 긍정이라면 또다시 이렇게 긍정의 회로를 좀 돌릴 수는 있는데 일단 물량은 좀 많이 나오겠다. 네. 경기 인천 지역도 영향받습니다. 그러면 2번 요리 될까? 말까? 하는 요리는 뭘까요? 서울 도심의 유휴부지, 네. 관공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한대요. 자, 공공임대주택을 일단 뺍시다. 유휴부지나 관공서 이런 거 문제예요. 요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규모의 땅이기 때문에 뭐 야구장 부지 어딘가 보니까 도봉구더만 뭐 위례도 있고 위례도 뭐 1000세대인가 뭐 나온다고 하고 그 업무용지였나? 뭐 서초구에도 뭐 1000세대인가 800세대인가 뭐 하나 나오고 이런 물량들이 있는데 소규모 단지들 요거는 마음만 먹으면 뭐 국가 땅이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네. 관공서 부지니까. 그러면 임기 내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앞서서 신도시처럼 확률이 높아 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뭐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주민들이 공공주택이 만들어진다는데 주민들이 뭐 상수 들고 환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요즘 시대는요. 주민들이 민원 넣고 반대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선거가 있는데 국민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하는 일을 한다? 국회의원들부터 반대할걸요.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내 지역구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사업을 아니야. 당신들이 잘못 생각했어. 국가의 주택산업,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당신들이 양보해야 돼. 다음부터 제가 이제 선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또 정치인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발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18개 발표해가지고 마곡이 하나 되고 나머지는 다 무산됩니다. 태능 CC 만세대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데 안 된 이유가 제가 말한 그런 겁니다. 관공서들도 우리 갈 데 없는데요. 어디로 가요? 세종으로 가. 아니 서울 강남에 있다가 세종으로 가라고요? 저희 싫은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국토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라면 가. 어디 자꾸 말이 많아. 이렇게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가 이게 법대로 법대로 해. 싫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노조는 왜 집회를 하고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억울하게 되면 항의를 하는 게 요즘 문화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 쉽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도 물량 자체가 막 분산이 되잖아요. 네. 생각처럼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모 정도 퀘스천 마크를 하나 붙였고요. 잘 안 되겠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5년 내. 안 되겠다는 건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까지 6만 3천 호 착공하겠다.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개구라 뻥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또 개구라 뻥을 쳤죠.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이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3년은 뒤로 갔습니다.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데 말이 안 됩니다. 지금 5년 남았거든요. 5년 내 착공 들어가려면 이제 관리 처분도 받고 이주 계획도 다 나와야 되는데 일단 신도시나 서울 도심이나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 돈 문제가 걸리거든요. 제일 돈입니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나는 돈 적게 내고 재건축 재개발 하고 싶어라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이고 그동안에 이제 관례가 있었잖아요. 개포주공이나 서울에 뭐 고덕주공, 둔촌주공 5층짜리 용적률 80% 아파트들은 돈 얼마 안 내고 다 했었거든요. 네. 오히려 환급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내는 거 싫어하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5억 정도는 이제 각오해야 되거든요. 중층 아파트들은. 그런데 지금 또 신도시에 있는 그 조합 추진위원회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민들은 진짜 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한 5억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전략도 짜고 설득도 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5억 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뭐 거부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돈 문제를 정부도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통합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과 가까워요. 4단지는 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카프카님은 1단지에 있고 저는 지하철역과 먼 4단지에 있어요. 네. 그러면 1단지에 사는 우리 카프카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재건축을 해도 똑같이 분담해야 된다고 하겠죠. 분담도 똑같이 하지만 나도 내 위치가 네. 똑같이 지하철역 같은 가까운 위치, 곳에 네. 나는 배정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자, 4단지에 있는 저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통합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원래 뺑뺑이 돌려서 동호수 추첨해야지 네가 옛날에 거기 살았다고 해서 똑같이 배정받는 게 어딨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싸우고 용적률도 서로 다르잖아요. 1단지가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70%인데 4단지가 200%입니다. 야, 통합인데 그냥 이렇게 n분의 1 해야지. 무슨 소리야, 용적률이 우리가 더 낮은데 우리가 더 적게 내야지. 여기서부터 또 분쟁에 시공사와의 갈등에. 그럼 지자체는 가만히 있습니까? 나중 되면 지금 다 해줄 것 같죠. 나중 되면 기부 체납 얼마 할래? 왜 기부 체납을 요구하냐면 당연한 겁니다. 자, 1000세대 아파트가 2000세대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늘어나죠. 네. 1000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학생 수가 늘어나죠. 학교 부족하죠. 그쵸. 더 지어야 되죠. 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상가 모든 기반 시설의 인프라가 다 초과 수요가 되니까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전기 공사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수도 공사 관 다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 돈 누가 내? 지자체가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10단지 사람들은 우리는 재건축 안 하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쟤들이 재건축한 기반 시설금을 왜 우리가 내? 쟤들이 내야지. 그래서 기부 체납을 요구합니다. 야, 주차장도 좀 짓고 니들이 공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싫은데요. 또 싸웁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15년 걸린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기본적으로 15년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이가 50대 중반이니까 제 칠순잔치를 일기 신도시 재건축한 상가에서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쉽지 않겠다. X. 그러니까 수도권의 신도시는 확률이 높다. O.
서울도심의 공공유휴부지는 세모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그렇고 서울도심의 재건축 뭐 지원해서 빨리 해주겠다. 이거는 2030년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겠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대책은 이 LH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이제 공공 주도의 이제 공급인데 이러한 공공 주도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어떤 또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 이제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게 됩니다. LH는 랜드, 토지공사, 하우징, 주택공사가 합쳐졌는데 뭐 토지공사는 땅 장사했고 땅 개발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고 주택공사는 이제 시행을 하든 시공을 하든 해서 주택을 파는 건데 대통령께서 야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 토지 조성해가지고 1,000만 원에 팔면 땅값부터 올라가가지고 민간 건설사들이 지으면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냐. 이들이 집착해. 네. 해가지고 이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점은 저렴하겠죠. 공공이 시행하니까 LH가 시행하는데 그 개발이익, 시행이익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건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민간보다는 저렴하겠다. 땅값도 저렴하게 시작을 하게 되고 땅 주인이 LH니까 저렴하게 하고 시행이익도 포기하게 되면 일단 저렴하겠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민간 건설사들은 잠깐만 좀 있어봐. 우리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금 뭐 분양 시장이 좋지 않아. 하지만 LH는 나라에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방향을 정해줬잖아요. 야, 목표를 정했어. 2030년, 2029년, 2028년에 몇만 원씩 해야 돼. 해! 네, 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LH 부채가 너무 많다. 지금 170조 원이 넘는데 앞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걱정이고 두 번째는 야 LH가 시행하게 되면 우리 LH 아파트 싫은데 나는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살고 싶어. LH 싫어 하시는 반응이 있고 세 번째는 야 LH가 시행해가지고 품질이 제대로 나오겠냐. 요즘 시대가 이제 고급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커뮤니티 시설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되겠냐. 돈도 없는데 라는 반응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하나씩 우리가 좀 따져봅시다. 이게 진짜로. 그러면 일단은 그 LH 부채 문제는 사실은 뭐 답이 없잖아요. 네. 170조 원에서 2029년에는 260조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니까 뭐 채권을 발행하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든 예산을 배정해주든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토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내년부터 그동안은 이제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다. 우리 임대 아파트 많이 지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임대료 수입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부채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일단 뭐 그건 국토부 얘기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품질 문제와 LH 싫어. 그래서 국토부도 압니다. LH 싫지. 우리가 봐도 사실 LH 브랜드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식도 LH 아파트 원하지 않을 것 같아.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LH가 뭘 하냐면 국토부죠. 국토부가 이제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보게 되면 민간. 그러니까 LH가 시행만 한다. 땅 주인의 돈만 대고 공사는 민간에 맡길 거야. 재건축 조합처럼. 그러니까 조합 역할을 LH가 하는 거고요. 그 짓는 건 민간,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더샵 이런데 불러서 우리 할게 라는 게 국토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군 건설사가 참여할까가 이제 핵심인데 그렇죠. 중소건설사들은 당연히 참여하고요. 일군 건설사들은 운이 좋게도 만약에 건설 경기가 좋으면 야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LH 그 돈도 많이 안 주는데 그 왜? 라고 하겠으나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일군 건설사들도 이제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현상 유지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나 협력회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네. 기본적인 돈만 줘도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큰 돈은 되지 않아도 안정적이잖아요. 네. 좋은 입지에 망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하듯이 LH가 돈을 주고 플러스 알파 한 5%에서 10% 정도 건축 원가에 좀 더 얹어주게 되면 돈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그냥 현상 유지는 이 어려운 보릿고개 건설업계의 위기를 버틸 수는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참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품질 문제. LH가 시행하는데 돈을 적게 주는데 고급으로 지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 한마디로 뭐 강남에 있는 재건축들 고급 아파트처럼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고급 아파트들은 분양가 자체가 틀려요. 네. 일반 분양가도 높고 조합원 분양가도 높아요. 그래서 LH 아파트가 이제 그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이제 신도시의 장점이 있잖아요. 인프라가 좋다. 네. 판교 신도시 생각해 보면 판교나 마곡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판교 마곡 아파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비싸잖아요. 네. 비싸요. 근데 아파트는 안 좋아요. 아파트 가보면 그게 뭔 고급이야. 외벽에도 그냥 벽돌로 대리석도 아닌 네. 그 붉은색 벽돌 박아가지고 요즘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왜 비싸냐고. 돈을 막고 15억, 20억씩 주고 들어가는 이유가 인프라가 좋으니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많죠. 지하철역 좋죠. 고속도로 좋죠. 판교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인프라 너무 좋죠. 교육 환경? 뭐 대치동이나 목동을 제외하고는 사실 분당 판교 교육 환경 뭐 거의 최고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집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거 인프라지. 물론 아파트 자체의 품질도 높아지면 좋긴 한데 LH한테 그것까지 바라는 건 우리가 너무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우리 돈이 부족한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지들이 좀 알아서 하고 돈이 좀 부족하신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저렴한데 가격이 더 올라가면 땡큐니까 그렇다면 아파트의 품질은 좀 살짝 포기하자. 나무 좀 덜 심어도 좀 이해를 해주자. 대신 신도시는 주거 인프라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도시에 나오는 공공택지는 우리 놓치지 말고 네. 꼭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 정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는 흐름이 보이기는 하실까요? 시장의 분위기는 뭐 시큰둥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13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버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공감하기는 사실은 이 숫자가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신도시 쪽은 물량이 좀 나오겠다. 서울 도심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우리 일기 신도시 포함해서 정비 사업들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저는 아쉬운 게 135만 호가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는데 네. 이 공감하기 어려운 숫자니까 135만 호를 언제 얼마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충격요법 약간 쇼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국토부 회의 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 내 말을 안 듣더라고. 저는 그걸 주장했습니다. 서리풀 지구 있잖아요. 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 2만 세대거든요. 이번 대책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조그만하게 서리풀 지구 2만 세대 들어가는데 차라리 서리풀 지구 2만 세대를 헤드라인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서리풀 지구 2만 세대 반값 아파트 공급 좋잖아.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가능해요. 토지 임대부로 하면 되거든. 네. MB가 세곡 내곡동에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가 토지는 LH가 가지고 건물값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이 가능하거든요. 반비스무리하게. 이런 쇼라도 하자니까 안 하더라고. 진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강남에 2만 세대 반값이 나온다고? 분위기 순식간에 바뀌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일단 좀 조용한 시큰둥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는 97 대책에 대한 이제 공급 대책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대책에 규제 정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 대책은 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우리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아마 정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은 좋아. 네. 공급 물량이 나오고 신도시는 될 것 같아. 어차피 안정된 지역은 더 안정될 수 있는데 서울은 유유부지 관공서 아마 자기들이 생각해도 야 이거 되겠냐 라는 생각을 했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뒷부분에 뭐가 추가가 됐냐면 이제 수요 억제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관리 감독 강화하고 세무 조사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세 가지인데 LTV 규제 지역이에요.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을 이제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LTV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50에서 40%로 줄여버리겠다. 네. 그러면 10억 아파트에 5억 나오던 게 4억으로 줄어듭니다. 일단 제가 중요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LTV 40%로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매입 임대 사업자 대출 전면 제한합니다.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1주택자가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전세 대출 가게 되면 전세 대출 2억까지만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또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면은 강남 3구, 용산구인데 어차피 지금 수도권에 6.27 대책으로 대출 6억밖에 안 나오는데 네. 40%가 뭔 소용이 있어? 30억 아파트에 30억이면 40%면 12억이잖아요. 네. 15억 나오던 걸 12억으로 줄였는데 실제로 6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데 이 대책은 뭘 염두에 뒀냐면 지금 강남 3구, 용산구가 타깃이 아니고요. 물론 강남 3구, 용산구에도 지역에 따라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장지동이라든지 거여 마천, 송파구 이런 데는 뭐 해당이 될 수는 있는데 뭐 그런 데를 잡으려고 나온 건 아니고 기다려봐. 40으로 내렸지? 40으로 내리게 되면 한 15억, 20억 사이 아파트들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딜까? 마포, 성동, 나머지 지역들. 여기 곧 지정할 거니까 우리가 미리 밑밥을 깔아서 40으로 내려놓을게 라는 내용이 저는 염두에 뒀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가 타깃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한강 벨트를 규제할 때 더 타이트하게 50%로 하게 되면 약간 느슨하니까 40으로 줄여서 나머지 지역들을 더 옥죄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무조사 내용도 들어갔는데 강남에 있는 소위 말한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네. 아 진짜 짜증나거든.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면 막 진짜 재산세도 짜증나는데 종부세 더 짜증납니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인데 야 니들 좀이라도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우면 조심해. 우리 세무조사 한다 라고 하면 뭐 깨끗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뭐 현금으로 뭐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받거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굳이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만에 하나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내가 이렇게 더 많은데 안 해버리죠. 강남 3구, 용산구는 세무조사로 압박하고 나머지 한강벨트는 LTV 규제를 포석을 하고 깔고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아마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1주택자가 전세를 가게 되면 대출 2억 해준다. 이거는 결국 전세 끼고 사지 말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건 좀 약간 불만 같은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총량은 전세의 총량은 내가 이사를 가나 내가 사나 똑같은데 뭐 대치동이나 목동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카프카님이 대치동에 살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기를 다 키웠어요. 이제 뭐 대학교 다 보냈어. 더 이상 대치동에 살 이유가 없어. 없죠. 그래서 나는 직장도 프리해. 꼭 이 강남에 안 살아도 돼라고 하면 하남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남양주 다산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동탄으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목동 같은 경우는 뭐 파주 운정으로도 갈 수 있고 반값으로 가가지고 새 아파트 넓은 데로 가고 차도 좋은 거 한 대 뽑고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애는 대학교 갔고. 네. 근데 팔기는 그래. 야, 그래도 집값은 똘똘한 대치동이나 한 채를 가지고 목동이 더 계시죠. 좋게. 네. 그럼 여기를 전세 주고 내가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자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안 나가오니까 강남에 대치동에 사시는 분이 수도권으로 가고 여기에 전세 임대 물량이라도 나오면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깔고 앉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팔면 매물이 나오고 전세를 주면 전세 매물이라도 나오는데 그냥 꾹 눌러 앉아버리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데 자꾸 정부 정책은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집에 꾹 눌러 앉아서 그냥 매물 잠김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지금 피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수요 억제 대책을 보게 되면 서울은 공급 물량이 쉽지 않겠다. 그리고 계획처럼 해도 쉽지 않겠고 계획처럼 되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걸 아마 정부도 염두에 두고 1차가 6.27, 2차가 9.7 대책이었다면 아마 3차 대책이 임박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이제 수요 억제, 뭐 공급은 공급대로 하고 이제 또다시 이제 수요 억제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보유세 관련한 내용을 많이 예상들 하고 있는데 어떤 흐름의 정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정부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뭐 100% 알 수는 없는데 쉽게 생각해 보게 되면 간단한 건 일단은 수도권 전체를 뭐 다 이게 잡아버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문제되는 지역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를 사실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얘들은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 규제를 아무리 해도 이미 토지거래 허가도 지정돼 있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의 모든 걸 다 두들겨 맞고 있는 강남이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뭐 어떡하라고? 뭐 공급 대책 아무것도 없더만. 규제 해봐. 토지거래하고 연장해. 이번에도 연장했지만 우리 알고 있었어. 뭐 마음대로 해. 연장을 안 하고 풀면 집값 올라가고요. 안 풀어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의 딜레마인데 이 규제가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내생이 생겨가지고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는 너무 오래됐어. 규제 지역이 이제 거의 몇 년이에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8.2 대책 때 규제 지역 지정되고 2015년이니까 8년 동안 적용이 되다 보니 이제 내성이 생겨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3구, 용산구는 세무조사 정도로 이제 급만 주는 거고 그럼 마포, 성동, 강동, 동작, 뭐 여의도하고 목동은 그 토지거래가는 지금 지정돼 있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 정도인데 자 이걸 다 적용하느냐 마포 성동만 지정하느냐가 일단 첫 번째 고민이고 시기가 추석 전에 하느냐 추석 후에 하느냐가 또 고민입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규제 지역만 보자면 조정 대상 지역은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투기 과열 지구는 1.5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다 충족합니다. 서울의 25개 구가 다 넘었고요. 성동구는 30배가 넘었고요. 분당도 22배 정도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이 2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미 다 요건은 충족. 이제 국토부가 마음 먹고 찍기만 찍으면 돼요. 아 마포 성동만 찍을까? 요거 한강벨트 다 찍어버릴까?를 지금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한강벨트냐라고 한다면 여기가 뚫려버리게 되면 지금도 계속 신고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9월 돼서 분위기가 좀 심상찮아요. 잠실 쪽도 그렇고 강동구 신축 아파트 고덕동 쪽도 9월 돼서 이 거래량이 늘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유기주의 대책 약발이 이제 6월 27일에 발표니까 7월, 8월 이제 9월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거 아닌가. 주택산업연구원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즘 유기주의 대책 얘기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대출 규제 뭐 6억밖에 안 나온다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발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야 공급 대책 보니까 별거 없네. 공급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양극화는 더 진행될 것 같아. 양극화 해결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더 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고덕에 이제 임장을 다녀왔는데 잠실하고 고덕 두 군데를 갔는데요. 일단 잠실은 셔터 문이 다 닫혔습니다. 단속이 나와가지고. 정부가 단속한다고 하니까 또 중개업소를 단속하네. 아니 중개업소 단속해가지고 집값이 안정될 것 같으면 물론 일시적으로 문 닫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될 문제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제발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도 다 서민들인데 그럼 뭐하러 단속합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전화해 보니까 뭐 시장의 수요자들, 집주인이나 매수자들은 97 공급 대책에 좀 크게 공감을 못하는. 안 나오잖아. 잠실이나 강남 3구에 유유부지가 어디 있어? 안 나오더만. 있어도 뭐 1000세대밖에 안 되더만. 애는 애기고. 고덕에 가 보니까 고덕도 분위기가 25억 4천만 원 전용 8사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라시움이.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둔촌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네. 지금 뭐 30억 넘어서 뭐 32억 부르고 있다며 네. 호가는. 그러니까 아유야 이게 일반 분야 13억이었는데 진짜 그때 못 잡은 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이 맺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장은 9월 들어서 이렇게 꿈틀꿈틀 대고 있다. 그럼 고덕에 어떤 분들이 들어오지? 라는 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고덕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남이나 경기권 근처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들 강동으로 송파구는 너무 올랐으니까 잠실이 뭐 35억 36억 하니까 그걸 따라가기는 부담스럽고 여기는 20억대니까 들어오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반대 현상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남에서도 강동구로 넘습니다. 왜?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 65세 7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기에 공감해요. 왜냐하면 자, 70 정도 되면 물론 100세 시대니까 30년을 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또 85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력이 떨어져서 활동 반경이 많이 줄거든요. 그렇죠.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강남에 공기도 안 좋은데 굳이 뭐 병원 잘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준 신축 아파트 강동구로 가면 집값은 강남에 예를 들어서 50억 아파트 팔면 여기 25억이니까 25억이 남잖아요. 그럼 25억 가지고 애들 자녀들 뭐 결혼하거나 생활하는데 좀 미리 증여 5억 5억씩 해주고 나머지 돈은 내 여유 자금으로. 그럼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 만나서. 솔직히 뭐 친구 몇 번 만나겠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 친구 만나고 와이프하고 여행도 다니고 며느리 손주 오면 용돈 턱턱 주고 용돈 줘봐요. 진짜 며느리 손주들이 오지 마라 그래도 얼마나 자주 오는지 진짜 효도 받는 방법이라니까. 제가 팁을 실제로 한 며느리한테 올 때 한 100만 원 줘보십시오. 진짜 100만 원 주면 다음 달에 연락 옵니다. 아버님 갈비 좀 절였는데 갈까요?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 주에 연락 오겠는데. 다음 주에요? 이게 매주 오면 곤란한데. 이거? 그러면 규칙을 정해야지. 한 달에 한 번 와라. 진짜 어차피 줄 거 부동산으로 상속 증여해 주느니 미리 갈아타서 그래도 25억 아파트는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가 될 것이고 현금 가지고 좀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데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30만 원 손주한테 줘봐요. 손주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놀러 안 가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지금 강동구 고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시장은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급지로 가시는 수요도 있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들도 있고 이게 손바뀜이 되면서 사실 한강벨트 지역들이 더 공고하게. 근데 갈아타는데 또 더 멀리 가기는 좀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덕이나 그쪽 위치가 성동이나 딱 좋으네요. 네. 마포나 이게 동작이 딱 걸리는 거예요. 강남 주변에 너무 멀리 가기에는 사실 좀 마음이 그래도 내가 강남에 살았는데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들 지역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정부가 세금 규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지금 분위기여가지고 네. 물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약간 징벌적 세금이 강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시간이 문제죠. 나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집값이 안 올라가면 안 나옵니다. 왜? 사실 기획재정부는 올리고 싶지. 세수도 부족한데 올리고 싶은데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세금은 반드시 조세 저항이 따릅니다. 우리 세금 내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조세 저항이 뭐예요? 다 표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내가 표 받는 게 중요하지 세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과 정치인은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조세 저항은 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안 건드리고 싶어 합니다. 알거든. 문재인 정부가 이 조세 저항 표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종부세, 양도세 그렇게 올리니까 집값은 못 잡고 집값이라도 잡았으면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집값은 못 잡고 집값은 올라가고 조세 저항 생겨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세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물론 국가 재정을 생각하면 세수를 좀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 우리 표나라 가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세금 규제는 일단 우선순위를 뒤로 안 하겠다는 게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는 거지 어떻게 무조건 안 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 명분이 필요하지.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 규제 지역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뭐 대출 규제도 해. 전세 대출까지 규제해요. 그래도 올라가면 뭐해? 이제 세금 규제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규제가 우선이다. 대출 규제도 지금은 1주택자 대출 전세 대출을 2억까지만 규제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맛보기 보여준 거고 다음 3차 대책에는 이제 더 강합니다. 1주택이 아니라 모든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든지 한도도 2억이나 3억으로 막아버릴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한 번 더 이제 집값이 9월이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한강벨트 여기서 더 꿈틀해서 더 올라가게 되면 전세 대출 규제할 거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달 조용하다가 또 올라가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는 세금 규제에 나옵니다. 내년 4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내년에 집값이 또 쭉 치고 올라가게 되면 지방선거 끝나고
어쩔 수 없이 세금 규제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카드는 뭐 취득세를 여기서 더 올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취득세를 윤석열 정부 때 못 내렸거든요. 네. 내린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지금 법 개정이 소득세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취득세는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 부담스럽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법. 지금 60%입니다. 세 번째는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세율을 올리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국회에서.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법까지 개정하면서 올리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볼 때 더 부담스럽죠. 그러면 두 번째 부담스러운 방법이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는 방법인데 이걸 60에서 80%로 올리려고 했는데 눈치 보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2026년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내년에 상황 보고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이쪽이라면 한 번에 올리면 부담스러우니까 60에서 매년 5%포인트 65, 70, 75, 80 이렇게까지 올리는 거는 저는 좀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왜? 심리적 압박을 주거든. 한 번에 60에서 80 올리게 되면 우씨 막 화가 나거든요. 이 조세장이 확 일어나는데 5%포인트씩 올리면 우씨 정도는 아닌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올라가 후내년은 더 올라가 2028년 9년 힘들어 라는 그런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때는 5%포인트씩 올리는 게 더 유리하고요. 지금 가장 유력한 건 이제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이거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법 개정 안 해도 되고 그 세법 개정 안에 안 들어가도 되고 그냥 올리면 되니까 일단은 공시가격을 올린다. 그러면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일단 늘어나는데 여기서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공정시장 가입비를 또 올리겠다. 보유세가 인상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기정사실입니다. 올해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는 지역들은 내년에 보유세 부담 꽤 늘어날 거고요. 이제 관건은 양도세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게 양도세를 같이 올렸잖아요. 네.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가지고 안 팔아. 보유세 부담스러운데 양도세는 80% 난 안 할래. 그냥 나 죽어도 나 가져갈래. 라는 분들이 많아서 매물이 안 나오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결국에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걸 만들어줬는데 지금 입주 물량도 사실 아까 착공 물량 기준이지만 입주 물량은 안 나오잖아요. 네. 2026년에 착공이 들어가도 2029년에 입주거든요. 입주 물량은 어차피 공백입니다. 이걸 메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매물까지 안 나온다? 최악입니다. 그러면 집값 진짜 폭등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알아요. 이재명 정부가 이걸 모르면 바보고 머리가 돌아가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 5월 9일에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거든요. 중과세를. 그래서 이거를 중과세를 부활시키게 되면 매물 잠김 현상 100%인데 집값 폭등하는데 만약에 부활시킨다면 정말 바보고 부활 안 시키면 생각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매물이 많이 나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입주 물량 안 나오니까 매물이라도 나오게 하려면 한시적 유예 그러니까 일반 세율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1년 더 연장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10%포인트 정도라도 1년 정도는 한시적으로 더 깎아주는 게 깎아주면 자 공시가격 올라가죠. 공정시장 가격 비율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10% 감면해 준다. 아마 매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값 안정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건 또 부자 감세. 야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뭘 깎아주냐. 말이 돼? 라고 하는 반대 의견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예상하건대 공시가격은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상황 보고 집값이 올라가면 올릴 가능성이 높고 양도세는 아마도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인하는 어려울 것 같고 한시적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게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마용성보다 분당 집값이 더 뛰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사실 언론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 분당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물론 마포, 성동 이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주간 변동률이 분당이 좀 더 올랐다는 건데 좀 이례적이긴 해요. 지금 한강벨트가 상승을 주도하고 네. 있는데 물론 경기도에서 이제 과천과 분당이 분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천이야 또 입지가
양재동 바로 아래에 뭐 물론 교통도 당연히 좋지만 재건축 단지들도 신축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분당 물론 좋죠. 천당 아래 분당이지만 분당 가보면 좋긴 하잖아요. 뭐 탄천도 있고 편의시설 네. 좋고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이제 아파트가 노후화됐죠.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좀 노후화됩니다. 주차도 좀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불편해요. 불편한데 도대체 분당이 왜 이렇게 상승률이 높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97 대책 내용을 또 보게 되면 97 대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 네. 활성화시켜서 2030년까지 6만 3천 호 공급하겠다. 그러면 분당이 야 정부가 혜택을 많이 준단다. 재건축 속도를 빨리 할 수가 있어. 해서 지금 탄력을 더 받고 있는데 선도지구 2차 지정도 지금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선도지구 1차 지정할 때는 공모제, 그러니까 막 공모해가지고 그 중에 점수표 매겨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이번에는 주민 제안으로 주민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할 거야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게 원활하게 될지는 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1기 신도시가 분당만 있냐? 그렇죠. 평촌도 있고 네. 일산도 있고 삼본도 있고 중동도 있는데 근데 왜 분당만 계속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분당만 혜택을 주는 거야? 네. 라고 하면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분당만 주목을 받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니까요. 시장의 반응이 왜 분당에 주목을 하고 수요가 왜 분당으로 가냐라고 한다면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를 했으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돈 문제가 걸리는데 자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는 분담금이 있고 부담금이 있는데요. 분담금은 우리가 내야 될 거.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새 아파트가 되려면 공사비를 내야 되잖아요. 이걸 추가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내 집 가치를 빼고 나머지 조합원 분양가만큼의 차익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는 걸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돌려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내야 되고요.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래서 나라에 지자체에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분담금을 보게 되면 분담금 내기 싫지 적게 내고 싶은데 분담금을 적게 내려면 첫 번째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면 됩니다. 일반 분양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팔아서 들어온 돈이 공사비로 쓰게 되면 야 니들이 5억 내야 되는데 공사비가 3억이 들어왔네? 2억만 내도 돼. 2억만 내도 되니까 얼마나 이득이에요. 일반 분양을 많이 빼는 방법. 그래서 지금 용적률을 올려주니 뭐 왜? 그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5층짜리 용적률이 80%였는데 일기 신도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층 단지들이기 중층이죠. 때문에 분당이 그나마 용적률이 좋다고 해도 그래도 뭐 180%, 20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용적률을 올려준다라고는 하는데 물론 지자체가 올려주겠죠. 근데 지자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기부 체납을 요구할 겁니다. 야 도로 좀 넓혀봐. 야 학교 하나 좀 더 지어봐. 야 주차장 좀 만들어봐. 막 이런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들어주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주민들끼리 갈등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일반 분양을 많이 빼는 방법이 첫 번째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사업성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이에요.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네. 같은 값이면 비싸게. 그러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공사비는 한 5억 정도 추가 분담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억.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팁을 드리면 투자할 때 노후 주택들 있잖아요. 중층 아파트들. 내가 투자하고 싶어.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 집값이 한 15억짜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강북에. 그런데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5억을 더합니다. 그럼 20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억 기준에서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분당의 지금 순회 서현 쪽에 그 아파트 구축 아파트들을 보니까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20억 좀 넘었더라고. 작년에 한 15억이었는데 많이 많이 올랐더라고. 올랐네요. 도대체 뭐 하는 게 우리는? 자 그러면 20억에 작년에 15억이 샀으면 더 좋았지. 근데 아무튼 지금 기준에서 20억, 5억을 붙으면 25억. 25. 그러면 25억이 첫 번째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먹히느냐?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괜찮은 가격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뭐 로또는 아니라도 네. 먹힐 수는 있어요. 왜? 아니 강동구에 2019년에 입주한 그라시움이 25억에 거래가 됐고 완전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면 2030년 정도 입주 연도가 10년 차이가 나는데 분당 역세권에 교육 환경도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가 25억 안 먹히겠습니까? 먹히죠. 노량진도 30억 하는데요. 먹힙니다. 그러니까 일단 먹혀요. 그러면 일산 신도시 또 비교해 보면 일산이 전용 8사가 뭐 6, 7억 정도 하거든요. 네. 저렴하긴 해요. 이제 살기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좋은데 자 또 생각해 보자고요. 7억이라고 잡아볼게요. 7억에 5억을 더하면 12억입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가 12억, 13억 정도를 책정하게 되면 이게 흥행에 얼마나 성공할까? 킨텍스 주변의 고급 주상복합 역세권의 인프라 좋은 데는 12억, 13억 합니다. 네. 근데 킨텍스가 아닌 지하철 3호선 라인에 신축 아파트가 지금 상황에서 12억, 13억이 먹힐까? 또 일산이 부담스러운 건 일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고향 창릉 신도시에 또 공공분양으로 맞아요. 물량이 나오면 한 8억 정도 나올 거 같고 7, 8억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 8억 정도. 그러면 입지가 더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 인프라가 좋은 곳에 8억. 일산은 인프라는 좋으나 사실 뭐 상가도 노후화되긴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데 12억, 13억 하면 고향 창릉으로 가죠. 그러니까 흥행적으로 본다 그래도 분당보다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인데 분당은 20억 아파트에 추가 분담금 5억을 때려도 집값의 4분의 1입니다. 물론 그것도 크지. 5억도 부담스럽긴 한데 4분의 1을 투자해서 추가 상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벨트가 더 올라가요. 강동구 고덕이 30억 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잠실 LS 25억 갈 때 야 잠실이 단기간에 35억 어떻게 가냐? 라고 제가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5억 가니까 저도 의안이 벙벙한데 가지 말라는 법이 뭐 그러니까 한강벨트가 올라가면 분당은 거의 따라 올라갑니다. 분당이 30억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까짓 거 뭐 대출 받아서 뭐 이주비 대출 받던 해서 5억 내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베팅을 할 수 있는데 일산이나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7억인데 6, 7억인데 5억을 내라? 집값만큼 네, 내라는 부담스럽죠. 얘기인데 사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집값만큼 분담금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에 더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조합장들은 뭐 환급해 준다 그러는데 완전 개구라 뻥입니다. 무슨 환급을 해줍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차이가 나니까 시장의 수요자들도 알아요. 한강벨트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경부 축으로 판교 분당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됩니다. 판교에 가면 프루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있는데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제가 옛날 청량도 다 떨어졌잖아요. 네.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당첨되고 싶었는데. 자, 이 아파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잠실하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잠실은 35억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덜 평가받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강벨트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는 곳이 과천하고 분당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재건축도 좀 더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고도 제한 정책이 이 분당과 구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에 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긍정의 영향을 주죠. 성남공항이 이제 롯데타워하고 이제 관계가 네. 되는데 MB 정부 시절에 이제 롯데타워가 사실 성남 비행장 이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야 원래 안 해줬거든요. 국방부에서 허가는 안 해줬는데 대통령께서 야 좀 해줘라. 그래도 서울에 상징성 하나 짓는데 니들이 비행기 살짝 이렇게 가면 안 되냐?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알았어요라고 해서 활주로의 방향을 이제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고도 제한이 걸리는데 이게 뭐 1구역에서 6구역까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활주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도 제한을 안 바꿨어요. 국방부에서 잘 안 해주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임해동이나 이런 라인들은 기존보다는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뭐 호재라면 호재죠. 성남시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최근에 이제 오케이 알았어 해줄게.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건데 진작에 바꿔놓고
후속 조치를 안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뭐 나쁠 건 없죠. 특히 이게 임해동 쪽에, 그러니까 임해동이 서현 순회보다 더 위쪽이거든요. 야탑동 바로 밑이 이제 임해동인데 판교신도시하고 붙어있죠. 이쪽이 바로 직격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었는데 이쪽이 이제 좀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 아파트 지을 때 중요한 게 또 층수 더 올리는 거잖아요. 자,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인데 많이 지을 수는 있는데 층수 제한이 걸려. 못지요. 그러니까 키가 더 클 수가 있는데 많이 먹어가지고 에너지가 넘치는데 너 요만큼만 커 해서 눌러버린다고. 옛날 중국에 발 자라지 말라고 꾹 누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발이 더 자랄 수 있는데 도망 못 가게 꽉 눌러버리니까 발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고도 제한을 좀 풀어준다고 하니까 키가 좀 더 클 수도 있죠. 사업성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긍정의 또 하나의 요인이고 덕분에 임해동도 집값도 많이 올랐더라고. 진짜 그래서 뭐 이거 벌써 뭐 영향을 받았네요. 예, 볼 때마다 올라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랐는 건지 뭐 재건축 호재 때문에 올랐는 건지 네. 복합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임해동 쪽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고도 제한이. 근데 이게 완화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당 내에서도 투자 유망지와 또 비유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가르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분당 내에서도 분당이 워낙 커가지고 사실 근데 이제 입지와 교육 환경과 교통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참 뭐 자연스럽게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 단지라고 하면 옛날에 신도시들은 시범 단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2기 신도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분당의 시범 단지는 서현 순회역 주변입니다. 네. 그 수인 분당선 라인으로 해서 서현역에는 AK 프라자가 들어가 있고요. 순회역에는 롯데백화점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 롯데백화점도 옛날에 처음부터 롯데가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청구라는 데서 뭐 블루 뭐 하다가 IMF 때 뭐 잘못되고 롯데가 인수해서 하는데 아무튼 이 두 개가 핵심이고 생기는 것도 비슷해요. 가보면 이게 도시 설계를 아마 제 생각에는 설계하는 분이 귀찮아가지고 하나 설계해놓고 설계도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이지 않았나. 가보면 막 헷갈려요. 여기가 순회인가? 뭐 서현인가 막 헷갈리는데 처음 가본 사람들은 네. 모양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무튼 여기가 제일 인기 있는데 교육 환경이 기가 막힙니다. 서현 순회의 학군이 거의 뭐 분당의 교육 환경을 거의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교육 환경 무시할 수 없잖아요. 교통 좋죠. 편의시설. 상가가 편의시설이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AK 프라자와 롯데백화점 주변으로 상권이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먹자 라인들이 쫙 형성되어 있거든요. 편의시설 좋죠. 교육 환경 좋지. 교통 좋지. 안 좋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 뒤편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쫙 들어서 있는데 여기가 재건축 1순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 자, 아파트가 노후된 게 단점이지 인프라는 기가 막히거든요. 아파트만 새 아파트가 되면 뭐 최고의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서현 순회가 1순위고 그다음 따라가는 게 이제 정자동이라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게 되면 이제 정자동이 있는데 이 정자동의 장점은 수인 분당선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타보면 막 돌아서 완행열차 비 내리는 뭐 완행열차 느낌인데 막 타고 가다가 눈 떠도 또 가고 있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지금은 이제 인천까지 연결되잖아요. 인천에서 수원 지나서 용인 지나서 분당 지나서 성남 지나서 뭐 대치동 쪽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한 세월인데 왕십리까지 가나? 청량리까지 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신분당선은 급행입니다. 네. 지금 광교신도시에서 쭉쭉쭉 해서 강남 신사까지 쫙 가버리거든요. 신분당선이 정자역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정자동이 서현 순회와 원래 게임도 안 됐는데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자역이 이제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거의 그 서현 순회와 맞먹을 정도로 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파크뷰 아파트들도 개발이 되고 해서 상권 모양은 좀 다른데 뭐 정자역도 이제 거의 뭐 탑으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요. 자, 정자역 바로 밑에 가면 이제 또 미금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신분당선이 급행 열차거든요. 쫙. 근데 정자하고 미금은 붙어 있어요. 수인분당선 또 여기 한정거장인데 신분당선 또 붙어 있어.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이래? 원래는 수인분당선이 먼저 연결이 되면 급행철도 신분당선은 한 개만 정자역만 딱 써야 되는데 미금역이 하나 더 생긴 이유는
제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때 이제 있었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역 하나 만들어줄게. 다 반대하죠. 국토부도 야 이거 안 돼. 무슨 역을 2개를 붙이냐? 수인분당선이 있잖아. 그냥 미금역에서 한정거장 타고 와서 정자역에서 타. 예산 배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자체 돈으로 역을 해준 거예요. 돈 내서.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미금역 주민들은 편리하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정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금역 주민들은 편리하고 또 급행 열차인데 미금역에 한번 서니까 한 2분 정차하잖아요. 1분, 2분.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보게 되면 아 괜히 미금역 하나 더 생겨서 한 2, 3분 늦어져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자역까지 나머지 부분부터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자, 정자역 아래로 가게 되면 이제 미금역이 나오고 오리역이 나오는데 내려갈수록 이제 그 용인 쪽과 가까워지거든요. 선호도가 좀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인프라도 떨어집니다. 신기하게도 교육 환경이나 인프라도 분당 안에서도 결국 그 인프라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만드는 거고요. 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임해동이 나옵니다. 서현역 위로 가면 이제 그 임해동이 나오는데 임해동 위에 또 야탑동이 있습니다. 야탑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시가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선호도 입장에서 뭐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시장의 가격이나 선호도나 인프라가 그러니까 야탑 쪽하고 오리역, 미금역 아래 이쪽 라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 지역입니다. 미금역도 좀 약세였는데 신분당선 생기면서 그나마 좀 좋아졌고 임해도 중간에 껴긴 했는데 임해동이 최근에 좋아진 이유는 임해동 옆에 GTX 네. A역이 그 옆에 생겼고 좀 더 가게 되면 판교신도시가 있고 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수인분당선이 있고 GTX A 급행철도가 생겼고 또 여주로 가는 경강선이 있고 저같이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만 걸어가면 한 5분 10분 걸어가면 또 판교거든요. 신분당선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환경이 좋아지니까 임해가 또 치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서현 순회가 원래 탑티어였는데 정자동 치고 올라가게 되고 이제 임해동 치고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이제 야탑하고 오리 뭐 이쪽 지역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계기가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계기는 보이진 않고 근데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야탑이나 오리역 쪽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내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내 돈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지 뭐 무조건 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되고 올라갈 때는 또 등달아서 키 맞추기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에 맞춰서 가는 거지 뭐 제가 이렇게 구분은 했습니다만 인프라와 시세에 따라가는 거고 내가 돈을 더 낼 능력이 되면 좋은 데로 가시고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에 맞춰서 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힘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짜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나 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부동산 원칙이 있다면요? 저는 항상 길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운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실 다 운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운빨이지 뭐. 운칠기삼. 사업하는 사람도 운구기일.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운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요. 노력하는 사람한테 운이 더 많이 옵니다. 왜? 노력도 안 하면 문을 두드려야 열리지.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제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이 흐름이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구 이동, 그렇죠? 수요와 공급.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 그러니까 10년 정도 보자고요. 10년 후에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지역,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수요가 줄어드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좀 해가지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급도 10년 내 공급이 그래도 부족한 지역,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을 좀 구분을 좀 합시다. 그리고 내 상황에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대규모 공급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 공교롭게도 저는 공급 계획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유부지 뭐 하려면 하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이미 신도시는 진행을 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인데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진행을 했고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됐습니다. 신도시 물량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는 염두를 두자고요. 그러면 구축 아파트를 살 것인가 분양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는데 경기 인천 지역에 뭐 신도시 분양도 괜찮겠다. 내가 거기 들어가서 충분히 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 살아도 됩니다. 전세 사는데 이왕이면 66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 같은 경우는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하남이나 남양주나 고양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30%, 경기도 20%, 나머지 50%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거주자 솔직히 하남시에 몇 명 된다고 30% 배정해 주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정해 주고 하남시의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우선권이 가니까 인천은 50% 인천 계양은 그럼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돼요? 인천시에 들어가야지. 근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청약 가점제 같은 경우는 민영 아파트잖아요. 근데 공공 아파트는 가족으로 보지 않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총액으로 보기 때문에 작년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다가 지금 25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네.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납입 금액이 내가 2천만 원 넘어. 많잖아. 2천만 원이면 예전에 10만 원씩 넣어서 몇 년이에요. 거의 18년 정도 부었다는 얘기잖아. 그 정도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선호도로 보게 되면 인천 계양보다는 하남 교산이 선호도가 높잖아요. 고양창. 그럼 그런 데로 가시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 근데 인천에 살고 있어. 인천 계양 가시고. 하남에 살고 있어. 하남 교산 가시고. 남양주 살고 있어. 근데 500, 1000밖에 안 돼? 남양주 가시고. 남양주 사는데 2천만 원대 하남 교산 가시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 공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 뭐 신혼부부나 다자녀나 뭐 노부모 부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특별 공급에 맞는 전략. 근데 두 가지가 다 돼요.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이 다 청약이 되니까 일단 청약 통장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만들어도 됩니다. 앞으로 5년, 6년, 7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월 25만 원. 네. 나 10만 원 자동 이체했는데 은행 가셔서 아니 인터넷으로도 되나? 25만 원으로 빨리 하십시오. 25만 원 아까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25만 원 또 투자 못하면 어떡합니까? 25만 원이 없다고요? 나 진짜 없다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엄마 25만 원 좀 투자 좀 해줘봐. 나 나중에 엄마 집 내가 안 볼 테니까 나 안 해도 돼. 나한테 안 줘도 되니까 25만 원 줘. 매달 투자 좀 해줘봐 라고 하면 부모님이 능력 때문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은 납입하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혹시 효도 좀 하시고 싶은 분들 네. 나 부모님하고 이번 기회에 부모님이 뭐 몸도 안 좋으시는데 같이 살고 싶어. 부양가족 만 65세 이상 되는 부모님 3년 이상 같이 부양하게 되면 이제 노부모 부양 조건이 되는데 네. 특공을 넣을 수 있죠. 특공 중에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노부모입니다. 노부모 부양. 왜 효도 안 하거든. 네. 그냥 누가 그 부모님 모시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배우자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쫓겨날 수도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확률은 가장 높다는 점은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고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과거와 다른 양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가지 않느냐.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저는 장기 침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침체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내가 지금 노력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해외로 가서 기업들은 돈은 많은데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국민은 가난하잖아요. 우리 기업들도 지금 해외로 많이 자이든 타이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 부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이제 이 기로에서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내 자녀의 인생, 내 노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공급 물량, 특히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도 제가 말씀드린 지역 외에도 앞으로 많이 나오는 곳들이 광명, 시흥,
지구 7만 세대 정도 되고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앞서서 말한 뭐 창릉이나 교산이나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보다 늦어요. 화성시 봉담 3지구, 화성 진안, 의왕, 안산, 의정부, 인천 9월 이런 데도 많은 물량들이 이제 푸시를 해서 LH가 노력을 해서 물량을 당긴다고 하니까 당장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약 파티가 열릴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도전하시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